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재정학 지난 시간에서 계속 오늘 35강인데, 이번 시간에는 능력평가 기준, 실용적 기준에 대해서 하고 있었죠. 소득이라는 실용적 기준은 다른 기준들보다 객관적이고 비교적 객관적이고 좋은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제 총 8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7가지 문제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8번째 문제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죠. 8번째.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8번째 문제도 중요하다. 소득 변동에 따른 불평등 과세 문제가 나옵니다. 소득 변동에 따른 불평등 과세 문제.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소득이 이제 안정적인 소득을 벌이는 사람,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 직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이제 불안하잖아. 벌 때는 많이 벌고 또 안 벌 때는 못 벌고, 이렇게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 이런 사람 간의 소득 불평등 과세 문제가 일어납니다. 역시 이제 세율 구조가 소득이 0원에서 100원까지는 세율이 10% 적용됐고, 200원까지는 세율이 20%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라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1기와 2기에 걸쳐 소득이 100원, 100원 이렇게 안정적인 소득을 벌인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자영업자로서 1기의 소득은 0원, 2기의 소득은 200원, 이렇게 못 벌 때는 못 벌고 벌 때는 좀 많이 버리는 이런 사람. 소득이 굉장히, 이 B가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이죠. 이는 소득이 안정된 사람이고, 그죠? 그럼 우리가 보면 1기, 2기 간에 보면은 어쨌든 능력은 200원, 200원 똑같잖아요. 능력은. 그죠? 1기, 2기 이렇게 이제 요번 연도, 다음 연도 이렇게 보면 2년간에 보면 능력이 똑같잖아. 200, 200. 근데 조세를 때리면 이 사람이 훨씬 많이 부담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1기에 100원 벌었으니까 조세가 10원, 100원이니까 10원이죠. 그 다음에 2기에 또 소득 벌이면 또 조세가 10원, 토탈 조세는 20원이죠. 이 사람은요, 얘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요, 여기에 조세가 부과되죠. 그럼 200원에 왕창 벌 때는 조세가 30원이죠. 200원이면 여기까지 10원 적용하고 요 구간에는 또 20% 적용하고 20원에서 총 조세가 30원이 부과됩니다. 그럼 1기, 이거 지금 두 사람이 능력이 똑같다 봐야 되는데, 이렇게 벌렸다가 안 벌렸다가 왕창 벌 때는 왕창 벌고 못 벌 때는 못 벌고, 이런 사람이 조세 부담이 훨씬 올라가죠. 능력 똑같다 봐야 되잖아. 2기에 걸쳐보면 능력이 똑같다 봐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조세 부담이, 텍스 부담이 크다.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 이것도 조세구조가 비례세명 이런 문제. 이거는 조세구조가 누진세이고, 내용도 이 조세구조가 누진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렇죠. 비례세명 10원, 10원, 전 구간의 세율이 10%라면 10원, 10원, 이 사람은 20원 똑같잖아요. 조세보다. 누진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내용도 알아야 돼요. 누진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소득이 안정된 사람과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 간의 소득 불평등, 과세 불평등 문제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이 조세 부담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능력은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그죠? 자, 여기까지가 소득을 실용적 기준으로, 능력평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 다른 기준보다는 객관적으로 좀 낮지만은, 실용적 기준으로 좀 낮지만은 총 8가지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하고, 특히 그 8가지 중에 1번, 2번, 3번, 8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1번은 이제 여가 노동 시간, 자기 선호에 의해서 여가를 더 즐기는 사람인가 노동을 더 즐기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소득의 차이에 의한 문제가 있고요. 둘째는 실현주의 가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동결효과 문제, 세원 잠식 문제, 실현을 시키지 않는 그런 문제, 그 다음 명목소득에 가세하는 문제, 그것도 좀 내용이 복잡했죠.
명목소득 과세할 때의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득 변동에 따른 불평등 과세 문제. 이렇게 문제를 전부 지적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소비 수준과 소득을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비 수준을 능력으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는 소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재산의 크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소비 수준. 번호 몇 번이 뭐였는데, 2번? 동그라미 2번인가? 동그라미 2번? 소비 수준으로 능력으로 보겠다. 그 사람이 소비하는 수준. 소비 수준으로, 소비액이죠. 소비 수준으로 능력을 보고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칼도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칼도아라는 경제학자가 대표적으로 요 소비를 가지고 능력으로 평가하자. 이랬어요. 칼도아가 제시한 기준입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소비 편익으로 능력을 평가하자. 그랬어요. 소비 편익. 예를 들어서 소비 편익이 뭐냐면은 자동차를 해서 5천만 원짜리 샀잖아요.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다. 그럼 1년 자동차는 뭐 10년 이상 내군 연수가 있잖아요. 근데 1년 동안에 이제 1년 과세 기간이라면 1년 동안에 자동차의 그 편익을 얼마나 받나 이 말이죠. 자동차의 편익을 얼마나 받나. 그 편익을 측정해서 과세하자. 그랬는데 이거 측정 어려움이 있겠죠. 아니 자동차를 사가 1년 동안 타고 다니는데 그 1년 동안의 편익이 얼마냐. 물론 5천만원치 자동차지만 1년 동안의 편익이 얼마냐. 그 측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냉장고를 샀다. 냉장고 100만원짜리 샀다. 1년 동안의 편익이 얼마를 냈는가. 알기 힘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 편익을 얼마로, 이 측정만 되면 이게 좋은 거죠. 좋은데, 이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지출액, 소비 지출액으로 가자. 소비 지출액으로 가자. 소비 지출액.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 5천만원치 샀잖아요. 그럼 5천만원치 요번 연도에 샀으면, 그 5천만원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연도는 과세 없고요. 자동차 5천만원씩 주고 샀으니까 그 5천만원 지출액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이번 연도에. 그러면 측정은 되잖아. 소비 지출액은 확실히 나타나니까. 냉장고 100만원씩 샀다. 100만원에 과세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소비 편익으로 갔지만은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나중에는 지출액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바뀌죠. 자, 그러면 이 소비 지출액으로 능력으로 평가해서 과세를 할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보면은 장점은 이제 소득이라는 요거가 뛰어난데 소득을 능력으로 할 때 능력 기준으로 잡을 때보다 이 장점입니다.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자, 장점은 기업 소득의 문제 중에요. 소득의 문제 중 1, 2번 문제는 해결합니다. 자, 1번 문제하고요. 2번 문제. 1, 2 문제 해결. 여기 장점이죠. 1번 문제가 뭐였죠, 소득에? 1번 문제가? 능력은 똑같은데 자기는 여가를 많이 즐겨가지고 노동을 적게 할 때 소득과 여가를 적게 즐기고 노동을 많이 할 때 소득이 차이가 나서 이 문제가 있다 이랬잖아요. 이런 문제는 소비 지출액으로 하면 이런 문제 없잖아요. 소비 지출액으로 능력으로 평가한다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죠. 둘째 문제는 실현주의 과세 문제죠. 실현주의 실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실현을 안 시키고 발생은 됐는데 실현을 안 시키고 하는 락인 문제, 잠긴다 말이죠. 락인 문제, 동결효과 문제, 세원 잠식 문제가 일어난다. 근데 소비지출액을 하면 이거는 무조건 실현이죠. 소비지출이 뭐 실현되고 발생만 되고 뭐 실현은 안 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이거는 바로 실현이잖아요. 이거는 발생만 되고 실현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없잖아. 소득하고 다르게. 이건 무조건 실현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생주의 과세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의 과세를 안 하잖아요. 저축의 과세를 안 한다는 점. 저축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소득은요,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축에 과세하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 이중과세 문제 해결,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중과세 문제가 일어나요. 보세요. 처음에 이 사람이 있는 소득을 벌였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요 전체 요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됐을 거 아닙니까? 소득을 이만큼 벌였으니까 이 전체가 과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자기가 이제 소득벌이가 요만큼은 소비를 하고요, 요거 저축을 했어요. 요만큼 저축을 했다. 그럼 저축을 하면 이자 소득이 또 나오잖아요. 저축한 부분에 전체 소득을 벌였을 때, 이거 근로소득이라 합시다. 전체 이런 근로소득을 벌였을 때 텍스가 부과됐잖아요. 전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절약해가 요만큼만 소비하고요, 요만큼은 저축을 했어요. 그럼 저축하면 또 이자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또 소득 과세가 또 부과되잖아요. 텍스가 또 부과돼, 이자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면 이 부분은 이중과세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이중과세. 근데 이거 소비 지출에 대해서 하면 소득에 과세 안 하니까, 그럼 저축에 과세가 없잖아요. 이거 소비한 요거만 과세를 한다. 저축을 한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 소비, 현재 소비 간의 교란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중과세 문제 해결되고, 또한 현재 소비, 미래 소비 간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 교란 방지. 우리 현재 소비는 그냥 현재 소비 하는 거고, 미래 소비는 지금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해서 나중에 원리금 타가 미래 소비하는 거거든요. 저축이 미래 소비라고 보면 돼요. 저축이 미래 소비. 미래 소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렇게 한다면은 이 저축에 대한 교란을 해줍니다. 이건 현재 소비고, 이거는 미래 소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과세가 막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축 안 할란다. 그럼 지금 소비 다 할란다.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소비하는 데 대해서만 과세를 하면은 이 소비와 저축 간의 교란을 방지합니다. 원래는 자기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많이 할 건데, 지금 근검절약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이 저축한 돈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저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 교란이 발생합니다. 그럴 바에 소비하자. 과세가 너무 많이 되니까. 근데 이 소비 지출에 대해서 과세하면 저축에 대한 과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미래를 위한 행위, 이런 저축 행위에 교란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요게 장점입니다. 소득의 문제 8개 문제 중에 1, 2번의 문제는 해결한다. 다른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1, 2번 말고 이 총 8개 문제 중에 나머지 문제는 소비에 대해서 해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는데 1, 2번 문제는 해결합니다. 해결하고, 또 하나는 저축에 대한 과세가 없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런 이중과세 문제 해결, 똑같은 말입니다. 이중과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싶어도 저축을 안 하랍니다. 이런 교란을 방지한다.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 교란 방지. 소비 저축 간 교란 방지, 이렇게 됩니다. 소비 저축 간 교란 방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 교란 방지, 이중과세 문제 해결, 이런 장점입니다. 자, 근데 소비 지출에 대해서 하면 또 치명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소득이 안 가지고 있는 또 문제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유한 소비 지출의 실용적 기준으로 과세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또 보겠습니다. 단점이라 보면 되겠죠. 단점. 소비 지출을 실용적 기준, 능력 기준으로 보고 과세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은 무엇인가? 첫째,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교적 능력과 소득이 좀 비례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능력과 소비가 비례를 잘 못한다는 거죠. 능력하고요, 이 소비
소비하고 이게 비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소득도 능력하고는 정확한 비례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그나마 낫다는, 소득하고 능력이 좀 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좀 그나마 나는데 이 불비례 문제죠. 불비례를 할까요? 불비례 문제. 우리가 보면은 능력은 없는데 소비를 천성적으로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은 대단하지만 소비를 천생이 근검절약하는 사람으로서 소비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득보다는 이 소비가 능력하고 좀 불비례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게 소득보다는 말이죠. 소득보다는 소비가 능력하고 좀 더 불비례한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 사생활 침해. 사람이 소득벌이 가지고요. 소득은 뭐 소득 벌일 때 이제 가시하면 되는데, 이 소비 지출로 가지고 이제 가시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소득을 벌이가 이제 소비를 막 하잖아. 소비가 우리가 뭐 냉장고나 자동차나 이런 건전한 소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비하는 게 얼마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년 동안에 소비에 어디에 소비를 했느냐, 이거 다 체크돼야 되잖아요. 1년 동안에 소비 지출한 게 어디 소비했나, 또 뭐 우리가 필수제 먹는 거나 이런 데는 필수 또 내구재나 소비 그런 거는 우리가 괜찮지만은 특유한 그런 소비에 쓴다면은, 다른 사람이 잘 안 하는 소비에 이렇게 쓴다면은 그 소비에 다 드러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 문제. 그 다음에 이것도요. 내구재 소비가 많은 사람이 세부담이 올라갑니다. 내구재 소비가 많은 사람들은 조세 부담이 올라가요. 텍스 부담이 높다. 역시 누진세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소비하는 게 이제 비내구재를 소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내구재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우리 세율 구조는 똑같아요. 우리 100원까지는 세율 10%, 200원까지는 세율 20%는 누진세입니다. 그 A는 라면만 소비해요. 비내구재 라면 같은 거는. 이 사람은 라면만 1기에 100원어치 사 먹고, 그 다음에 2기에도 라면을 100원어치 사 먹고 이렇게 사 먹는다. 라면은 비내구재입니다. 비내구재. 우리 내구재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제가죠. 라면은 한 번 먹으면 없어지는 게 비내구재랍니다. 근데 B는요, 자동차를 소비해요. 자동차가 200원이라 합시다. 이 사람은 라면을 안 먹고, 이게 내구재 소비가 많은 사람이죠. 자동차를 소비했어요. 내구재. 이 사람은 라면을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우리 조세는 총 20원이지만 10원에서 20원이지만 이 사람은 조세가 10원, 20원 합쳐 30원이 되는 거죠. 그 내구재 소비가 많은 사람, 이 사람 소비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내구재 많이 소비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 비내구재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우리가 똑같이 200원, 200원이잖아. 소비 지출은 200원, 200원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10원, 10원 해서 20원이 부과되고요. 이 사람은 200원이니까 10원, 20원 합쳐서 30원이 부과돼요. 그래서 이 내구재 소비가 많은 사람이 텍스 부담이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누진세이기 때문이죠. 누진세 아니고 비례세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소득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누진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조세구조, 조세구조가 누진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누진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이거하고 비슷하지만 우리 청년 세대 있죠.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사회 첫 출발하는 청년 세대의 소비에 교란을 주게 됩니다. 청년 세대의 소비의 교란, 소비 행위에 소비에 교란을 준. 자, 청년 세대 뭐냐? 결혼을 한다 합시다. 왜 결혼을 하면은 내구재들 엄청 사야 되잖아요. 예? 집도 사야 되고, 자동차, 냉장고, TV, 세탁기 우리 엄청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부담이 엄청나겠잖아요. 올해 결혼했다. 올해 집 샀다. 그 다음에 자동차 샀다. 냉장고, TV, 집안에 필요한 가사도 옷들 있잖아. 전부 내구재들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사겠어요? 한 1억 원씩 샀다.
그럼 그 1억에 대해 조세가 누진세로 부과되면 엄청난 조세 부담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 그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요, 올해는 자동차만 사고, 다음 연도에 냉장고 사고, 다음 연도에 밥솥 사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한꺼번에 왕창 사가지고 이제 출발하고 싶은데, 이 조세 때문에 이런 소비 행위에 교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 세대, 사회 첫 출발하는 그런 세대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무래도 내구재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왕창 다 사고 싶은데 조세 부담이 엄청 되니까 천천히 사게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런 교란 행위를 줍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앞에 저축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저축행위에 교란을 주지 않고 또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한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또 무슨 문제냐면 저축을 과세 안 하니까 저축 비율이 높은 고소득자가 유리한 조세 아니냐,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조세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본주의의 철칙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이 고소득자들이 자기 소득에 비해서 소비 비율이 소비 절대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소득에 대해서 소비 비율이 낮고요, 상대적으로 저축 비율이 높은, 이거는 진리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고소득자들이 자기 소득에 비해서 소득의 비율 중에 소비 비율이 낮고 저축 비율이 높아요. 그럼 저소득자들은 반대겠죠. 저소득자들은 자기 소득의 소비 비율이 높고 저축 비율이 낮은 계층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건 모든 자본주의가들의 진리입니다. 그럼 이 고소득자들이 저축 비율이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소득의 한 50%를 저축을 하고 50%를 소비한다. 그러면 저소득자들은 자기 소득의 10%만 저축하고 90%를 소비한다. 그러면 이 저축을 많이 하는 저축 비율이 높은 고소득자한테 유리한 조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자, 이 소비 지출로 실용적 능력 기준을 잡을 때 1번, 2번, 세 번째, 네 번째, 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 이까지도 소비라는 것도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경제학계에서 이 소비 지출로 과세하자. 소비 지출, 나중에 또 우리 조세 강론에 가보면 소비 지출세라는 게 이제 이걸 잘 알아두시면, 우리 소득세가 있고 소비 지출세도 또 있거든요. 조세 강론에 가보면. 그래서 요거 미리 다 알고 계시면 나중에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떨어지는 게 재산 크기입니다. 재산의 크기로 능력을 평가하자. 그래서 과세하자. 재산 크기. 자, 가장 좀 객관적이지 못한 건데, 재산 크기.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 재산의 크기. 재산 크기로 능력을 잡자. 근데 요거는 바로 문제점만 보겠습니다. 문제점만. 재산의 크기로 해가지고 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 우리가 우리 지방세로 된 게 재산세 있잖아요. 물론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요새 문제가 많은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국세지만 일반 그 지방세화되어 있는 재산세 있죠.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때리는 재산세,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소득세 대신에 이제 재산의 크기로 과세를 하자, 이 말입니다. 능력 원칙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재산의 크기로 가지고 과세를 하자.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지 못하다. 앞에 소비나 소득보다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재산 파악 문제, 측정 문제예요. 첫째가 재산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보통 뭐 토지나 건물만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재산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세무사 자격증이 또 재산입니다. 자격증이라든지 무형적인 재산, 유형적인 재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산 파악 문제. 그 다음에 파악이 됐다 하더라도 측정, 화폐 가치로 측정이 되잖아요. 우리 세무사 자격증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그럼 운전면허증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습니까? 무슨 또 재산, 우리 토지나 부동산 이런 거야 측정을 하지만은 다른 재산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 화폐 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죠. 재산 파악이나 이제 측정 문제. 파악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파악이 됐다 하더라도 측정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 파악하는데 이제 당연히 우리 소비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냐, 이렇게 이제 재산 따지면은 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 사생활 침해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문제 또 2번은 그렇다 하더라도 1번 문제하고요. 3번 문제. 재산 파악됐고 측정이 다 됐다 합시다. 그러면 과세를 한다. 그러면 조세 낼 돈이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현금 흐름상의 문제가 있다. 자, 이또 용어 알아두세요. 현금 흐름상의 문제를 가진다. 현금 흐름상 문제. 혹은 다른 말로 유동성 문제라 합니다. 유동성 문제. 재산은 이 사람, 예를 들어서 강남에 말이죠. 빌딩 30층짜리 갖고 있어요. 물론 이거 뭐 임대하고 임대 소득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건물만 드렁거리 있다 합시다. 아니 토지다. 저 토지가 뭐 10,00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10,000평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얼마짜리다? 100억짜리다. 100억짜리. 그 100억에 대해 조세를 때립니다. 때리면 조세 낼 돈이 어딨나요? 그 토지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토지를 팔아서 조세를 내야 이 사람 다른 소득은 없다 합시다. 다른 소득 없다. 이걸 이제 현금 흐름상의 문제, 유동성의 문제가 있다고. 우리 종합부동산에서 그렇잖아. 우리 1주택자들 주택만 이제 우리 서울에 수도권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15억짜리다. 아파트 20억짜리다. 그게 종합부동산에서 보여야 돼요. 1년에 뭐 조세금에는 1,000만원 뭐 이렇게 내 2천만원 돈 낼 돈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다른 소득을 벌는 게 없다면 조세 낼 돈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현금 흐름상 문제, 유동성 문제. 소득은 이런 문제 없죠. 소득은 사생활 침해도 없고요. 이 측정 문제도 없고요. 파악 문제도 이런 걸 다 해결하는 게 소득이잖아요. 소득을 버리니까 그 소득에 현금 흐름이 있잖아. 바로 소득을 획득하는데 현금 흐름이 있고 그 소득 중에 일부를 조세를 떼가니까 이런 문제 없습니다. 소득은 이런 문제가 없죠. 소득이면 이런 문제 없어.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재산 크기까지 해봐. 그래서 따져봤을 때 이제 실용적인 능력 평가의 기준으로 실용적 기준은 이제 진정하지는 않다. 우리 펠드스타인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모든 게 소득, 소비, 재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사람의 후생의 크기가 능력이다. 뭐 좋죠. 말은 참 좋은데 설득이 있지만 측정이 안 되니까 측정되는 실용적 기준으로 이제 소득, 소비 지출, 그 다음에 재산 이런 거 봤습니다. 이거 봤을 때 다 이제 장단점이 있었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좋은 것은 소득이다 하는 거죠. 소득.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자본주의가들은 소득세를 기간세로 잡고 있잖아요. 그죠? 기간세로. 그래도 문제점은 이제 분명히 알아놔야 됩니다. 소득을 능력 기준으로 잡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우리가 총 8가지 지적해 드렸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조세의 기초는 끝났습니다. 조세의 기초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조세론에서 다음 장이 8장이죠. 이제 8장. 조세의 정가 및 기착에 대해서 알아봐요. 조세의 정가 및 기착. 자, 장이 이제 넘어가는데, 전체 장은 이제 우리가 8장이죠. 8장. 8장. 조세의 정가 및 기착이라는 장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조세의 정가 및 기착. 그리고 이제 앞에 몇 가지 개념 좀 봅시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개념. 먼저 개념, 이 조세의 정가라는 말, 기착이라는 말, 이런 게 좀 봅시다. 개념은. 이
정부가 A라는 사람한테 조세 당국이, 조세를 내라. 이 조세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당국이 A한테 텍스를 부과했습니다. 세무당국이 A한테 텍스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법적 기착을 받았다 이러면 법적 기착자가 이제 A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납부는 해야죠. 당연히 법적 기착을 받았기 때문에 납부는 해야 됩니다. A가 납부는 해야 되죠. A가 세무당국에 가서 내야 됩니다. 근데 실질 부담을 자기가 안 하고요, B가 하도록, 실질적 부담, 조세의 실질 부담은 B가 하도록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전, 조세의 실질 부담을 남한테 이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걸 이제 정가라고 해요. 정가. 조세의 이제, 물론 실질 부담을 100% 다 가는 건 아닙니다. 0%부터 100%까지. 조세의 뭐 일부라도, 1%를 이전할 수도 있고, 100% 다 이전할 수도 있고, 이전 못할 수도 있고요. 10%만 이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정도는 다양하지만 약간이라도 이전했다면 이제 정가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비적 기착은 실질 부담자가 누구냐? 경제적 기착됐다. 경제적 기착, 이거는 실질 부담자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 경제적 기착이 됐다. 이거는 이제 실질 부담이 누구냐? 이 말인데, 실질 부담자가 누구한테 일어나는가? 그걸 이제 경제적 기착이 됐다. 그 법적 기착은 A입니다. A가 무조건 이제 텍스를 부과했으니까 당국이 이 사람이 법적 기착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만약에 이제 실질 부담을 만약에 100% 다 이전했다 합시다. 100%를 다 못할 수도 있는데 실질 부담을 100%를 B한테 다 이전했다 합시다. 그러면 경제적 기착은 B가 다 했다. 이렇게. 경제적 기착은 B가 다 했다. A는 경제적 기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물론 50%만 이전하면 50% 경제 기착, 50% 경제 기착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실질 부담을 된 건 이제 경제 기착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가의 종류를 보면요, 조세 정가 종류 총 4가지가 있는데 전전, 후전, 소전, 환원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이는 용어니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우리 예를 이제 맥주의 유통 과정을 우리가 주세죠. 주세의 과정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맥주의 유통 과정을 보면은 맥주 원료가 이제 보리죠. 맥주 원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동은 이제 생산 요소 중에 대표적인 노동 등, 물론 자본, 토지 이런 게 있지만 맥주 원료를 가지고 노동이나 자본이나 이런 게 투하해가지고 맥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투입물. 이걸 맥주 기업이 맥주 원료 사들이고 노동 사들이고 해가지고 맥주를 생산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소비자가 맥주를 사 먹는단 말이에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인데 이 상품 유통 과정이죠. 그럼 지금 맥주 주세를 지금 현재 이제 맥주 생산자한테 납부하라고 세무당국이, 국세청이겠죠. 주세는 국세니까 당국이 이제 맥주 생산자한테 납부하라고 때립니다. 부과하고 이 맥주 생산자가 납부는 하죠. 맥주 주세를 이 법적 기책 받았으니까. 근데 이 맥주 생산자가 소비자 가격을 올림으로 해서 이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정가를 하면요, 전전이라 해요. 앞으로 간다 해서 앞으로 전전. 그러니까 상품 흐름 방향으로 정가한 데서 앞으로 정가, 전전이라 해요. 소비자 가격을 올리면서 맥주 가격을 올리면서 이제 부담을 소비자한테 떠넘기면 전전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투입물 쪽으로 맥주 원료 가격을 깎아내린다든지 노동자 임금을 깎아내린다든지 투입물 쪽으로 이렇게 정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뒤로 간다, 상품 흐름에 반대로 간다 해서 후전, 뒤로 간다, 후전. 알겠죠?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가를 안 하고 자기가 파워가 없으면 정가 못 하거든요. 파워가 없으면 나중에 이제 파워라는 게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파워 없어가지고 소비자한테 정가도 못하고 전전도 못하고 이쪽으로 투입물 쪽으로 후전도 못하고 자기가 부담당하면 환원. 그러니까 환원은 정가가 아니죠. 그냥 자기가 이 사람이 부담한다. 이 맥주 생산자가 100% 부담한다. 그건 환원이라 환원
환원은 증거가 아니죠. 그건 증거는 아닌데 그거 같이 이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만약에 소전이잖아요. 소전. 이 사람이 전전도 안 시키고 후전도 하니까 안 되고 자기가 부담되고 하니까 소멸시켜버린다. 소자 이게 소전. 소멸시켜버린다 말이죠. 어디에서? 생산 과정에서 맥주 생산 과정에 옛날보다 조세 부과되기 전보다 맥주를 아주 싸게 만드는 비용 절감 노력을 해가지고 맥주를 생산하는 비용을 다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조세만큼 맥주 한 병 생산 비용을 다운시켜가지고 경영 합리화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비용을 다운시킴으로 해서 그것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조세만큼을.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지도 않고 지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후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맥주 비용 절감 노력에 비용을 다운시키면서 소멸시켜버리는 것을 소전이라고 합니다. 소전이 뭐 국민 경제상으로 제일 좋겠죠. 아무도 부담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소전은 이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잘 안 되고 단기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맥주 기업이 파워가 세잖아. 우리 소비자보나 노동자나 원료 제공자보다는 맥주 기업이 파워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전전시키고 후전시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전이 됐다고 해서 후전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전가시킬 수 있는 건 다 전가시켜버려요. 전전시키고 또 후전도 될 수 있다면 후전도 시키고 막 파워가 있으면 다 합니다. 이게 이제 전가의 종류들입니다. 자, 아직 이제 뭐 이런 종류 좀 용어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석 전가 기착 분석 방법에 또 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좀 드리고 분석 방법 기착 분석 방법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용어들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전가 기착의 분석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